벌써 사람 이름들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그쵸? 발견한 거, 그쵸? 또는 주장한 거, 조금씩 이제 구분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볼게요. 자, 수소 기체에 전기 방전을 일으키면 에너지를 흡수한 수소 분자에 분자 내 결합이 깨진다. 괜찮죠? 최대한 좀 짧게 끊어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이제 알기 힘든 내용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소 분자의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들로 분해된다. 괜찮죠? 아, 분자의 결합이 깨지면 원자가 되는 거네. 괜찮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분자의 결합이 깨지면 원자가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생성된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괜찮죠? 아, 수소 원자 안에는 전자라는 게 들어있대. 괜찮죠? 괜찮죠? 들뜬 상태가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다. 됐습니까?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문장 하나 나온 거야.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습니까? 결국 뭐야? 기저, 들뜬. 됐죠? 에너지, 크기. 괜찮습니까? 됐죠? 이거 그리고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들뜬 상태 얘기. 그리고 나서 이후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가 된대요. 상태가 바뀐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거 이제 자동이에요. 내가 뭐 물리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는 바 하나도 없지만, 그렇죠?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는 게 자연적인 현상, 맞지? 그래서 얘도 지금 똑같은 거야. 들뜬 상태가 되었다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 원자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괜찮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낮은 상태로 변한다야. 그러면서 특정 파장에 빛을 방출한다.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빛도 에너지라서 그렇습니다. 빛 에너지를 방출하며 낮은 에너지의 상태가 되는 거.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러한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보여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과 달리, 이거 묶을게요. 날릴게요. 됐죠? 분리된 몇 개의 선만 포함된다. 요거 연결합시다.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연속적인 게 아니야. 분리된 몇 개의 선만 포함한다. 이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됐죠? 괜찮습니까? 자, 선 스펙트럼의 존재는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며 끊어줄게요.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햇빛은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렇죠? 스펙트럼이 연속적으로 쫘라라락 나온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햇빛은 그렇죠? 햇빛은 에너지의 준위가 연속적이다라는 말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반대로. 괜찮죠? 여기 지금 색깔 한 번만 바꿔서 표시하겠습니다. 요거. 그렇죠?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햇빛은 에너지의 준위가 연속적이다. 괜찮죠? 반대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괜찮나요?
다음 가볼게요. 자, 다음 문단. 아예 좀 내려갈까? 이렇게 내려가서. 자,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닐스 보어는, 됐죠? 보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나왔네요. 됐죠? 닐스 보어는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 괜찮죠? 요거도 체크할게요. 고전 물리학에다가. 바탕이 되는 거니까. 자,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움직이는 입자는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이 있다야. 됐죠? 움직이는 입자는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이 있다. 따라서 원 운동을 하려면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계속 가해야 한다. 뭐 그렇답니다. 됐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원 운동을 할 수는 없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괜찮죠? 자, 보어는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돌고 있는 것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치자. 그쵸? 그럼 얘는 원래 직선으로 가야 되잖아.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 맞지? 근데 얘가 지금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실제로는. 괜찮습니까? 그냥 설명이 안 되잖아. 설명해야 되잖아. 그 얘기 하는 거네, 지금. 가봅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양전하를 띤 원자핵과, 바로 할게요. 됐죠? 원자핵은 양전하야. 그리고 음전하를 띤 전자. 둘 사이에 인력이 존재한다. 자, 인력. 이 정도 이제 좀 공부해 두자. 끌어당기는 힘. 괜찮죠? 음. 인력. 자석 생각하면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는 거. 오케이. 그리고 전자는 원자핵 주변의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이 보어의 생각인 거야. 괜찮습니까? 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됐죠? 방출 스펙트럼과 일치한다. 라고 설명했대요. 괜찮습니까? 지금 정리해보자면 이거예요. 전자가 원래는,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 원래 입자는 직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자가 원자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 주위를 계속 도는 이유. 됐죠? 둘 사이에 인력이 있다고. 됐죠? 음. 자, 그러나 체크해 볼게요. 그러나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와 달리, 됐죠?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수소전자 얘기였잖아. 원자가 분해돼서 전자가 된다, 뭐 이 얘기였잖아. 와 달리야. 다전자 원자에서는, 됐죠? 다른 경우이네요. 다른 경우, 됐죠? 다른 경우에서는 보어의 모양이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괜찮죠? 그리고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대한 고전 물리학 이론의 위배가 되었다. 괜찮죠? 따라서 한계가 있었다. 즉, 전자는 원형 궤도를 따라 원자핵 주위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괜찮죠? 음. 보어가 주장했던 그 이론이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는 거야. 모순되는 지점이 생기는 거지. 됐죠?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제 주장하는 거야. 가설을 세우고. 근데 그 가설이 어떤 경우에는 맞았어. 지금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적용이 됐잖아. 설명할 수 있었잖아. 근데 다른 경우에다가 적용을 하면 걔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뭐가 돼? 보충하기 위한,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가설이 나와요. 괜찮습니까? 계속 가봅시다. 슈레딩거. 됐죠? 그때 슈레딩거는, 됐죠? 전자의 파동성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고전 물리학 버렸어요, 지금.
괜찮습니까? 고전 물리학 말고 전자의 파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했대요. 그는 핵에 결합된 전자를 정상파로 보았다. 그렇죠? 그리고 원자를 파동역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괜찮죠? 이거 아직 뭔지 몰라요? 괜찮습니까? 정상파가 뭔데? 맞지? 얘네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정의를 완전하게 첫 문장부터 내려주질 않아.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서 멈춰 있게 되는 거야. 이게 뭔데? 이렇게 된다고. 뒤에 나와요, 뒤에. 괜찮습니까? 항상 요놈들은 그렇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기타나 바이올린의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이 특정 음을 내는 것처럼 됐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경우 파동이 정상 상태에 있다고 한대요. 단순하네요.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거. 됐지? 중요한 건 이거네요. 됐죠? 파동이 고정되어 있으면 정상 상태. 그리고 그러한 파동을 정상파. 됐죠? 반대로 적용한다. 반대로 적용한다. 자, 이렇게 적용한다. 그러면 기타나 바이올린에서는 정상파가 나오는 거지. 괜찮습니까? 됐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림 1. 왔다 갔다 볼 거야, 이제. 그림 1에서 각 점은 진폭이 0인 마디이며,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진폭이 0인 마디. 양 끝에 마디가 고정되어 파동이 2분의 1 파장의 정배수로만 나타난다. 괜찮습니까? 즉, 됐죠? 요약해 주겠대요. 즉, 정상파는 괜찮죠? 어차피 슈레딩거 관련이니까 세모할게요. 정상파는 허용되는 파장이 특정 파장의 정수배로 제한된다. 괜찮습니까?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이렇게만 된다고. 괜찮습니까? 따라서 전자를 정상파로 가정하면 파장이 부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 무슨 얘기야? 2분의 1의 정배수로만 지금 가겠지. 그림 가지고 설명하면. 됐지? 왜 그러면 불연속적인 게 설명이 되는데 3분의 1, 그쵸? 3분의 1 파장 안 보이잖아. 맞지? 4분의 1 파장 안 보이잖아. 2분의 n 파장만 보이잖아. 맞지? 슈레딩거가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라고. 됐습니까? 괜찮아? 따라서 슈레딩거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원자에 대한 양자역학적 모양을 제안했다. 라고 얘기하네요. 정상파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다가 설명했다야. 그렇죠. 가봅시다. 밑에. 자, 3차원의 공간이야. 이렇게 놓고 볼게요.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x, y, z 함수로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를 고려해 보세요. 됐습니까?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음, 보자. 됐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 일단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 위치와 운동량 동시에는 불가능. 괜찮지? 뭐 하이젠베르크 뭐 알 바 없어요. 불확정성 원리 뭐 자세한 얘기 안 했네요. 괜찮지? 그냥 이 얘기야.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알 수 없다. 됐죠? 자, 따라서 다음 페이지 내려갈게요. 자, 파동 함수를 통해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은 알 수 없다. 괜찮습니까? 됐죠? 하지만 파동 함수의 제곱값은 특정한 물리학의 의미를 가진다. 어떤 의미? 뒤에 얘기할 거라고. 괜찮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서 얘기할 거라고. 됐죠? 이게 뭔지는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해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괜찮죠?
뒤에 설명 나올 거야. 갑시다. 자, 그 값은, 그 값? 그 값? 파동함수의 제곱값. 됐죠? 파동함수의 제곱값은 특정한 점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랑 관련이 있대요. 여기만 몇 줄 쳐놓을게요. 됐죠? 파동함수의 제곱값은 점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랑 관련이 있대. 자, 예를 들어서 점 1이 있고요. 점 2가 있어요. 됐죠? 전자를 발견할 상대적인 확률은 두 점의 좌표에 따른 파동함수 값을 제곱을 하고요. 이들 사이의 비율을 계산하여 얻을 수 있대요. 자, 이거 너무 쫄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생각하는, 그쵸? 제곱했을 때 나오는 숫자들 있잖아. 딱 떨어지는 숫자. 그렇게 줄 겁니다. 괜찮죠? 자, 점 2의 함수값에 제곱에 대한 점 1의 함수값 제곱의 비율이 100이라면 괜찮죠? 얘랑 얘랑 그치? 각각 구했어. 얼마라고 안 알려줬어. 됐지? 각각 구했어. 근데 그 비율이 100이래. 괜찮죠? 그러면 점 1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점 2의 100배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만약에 이거 숫자 바꿀 수 있겠죠? 50이다. 그쵸? 비율이 50이다. 라고 얘기하면 뭐 50배란 얘기지 뭐. 어, 50배란 얘기지 뭐. 괜찮습니까? 숫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뭐 대단히 뭐 할 수 대단히 뭐 이렇게 특별하게 접근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뭐냐면, 그냥 함수값만 줄 수도 있어요. 제곱값을 주는 게 아니라. 괜찮죠?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 제곱해서 비율 따져야 되겠죠? 괜찮지? 음. 근데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야 지금 한번 가정해보자. 어떻게 계산해 보면 될까? 이거 차이가 생기나? 나 진짜로 수알못이라는 게 여기서 티가 나는구나.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2야. 함수값이 3이야. 그치? 그러면 2 대 3이잖아, 지금. 비율이. 그쵸? 근데 이게 제곱값으로 바꾸면 4 대 9가 되잖아. 괜찮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괜찮죠? 비율이 달라지는 거야. 괜찮죠? 그거 좀 따져봐야 될 수도 있어요. 됐죠? 내려가 볼게요. 자, 따라서 가봅시다. 따라서 파동 함수를 제곱하여 그림 2에 A와 같은 전자 확률 분포를 그릴 수 있대요. 이거 쓰자. 전자 확률 분포라고 하잖아. 괜찮습니까? 이거 너네 잘 안 보이지? 이게 좀 색깔이 달라요. 괜찮습니까? 가운데로 갈수록 좀 진해요, 지금. 됐죠? 계속 볼게. 어떤 점의 농도는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표시한 것이다. 괜찮죠? 아, 점의 농도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이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요거 체크해 놔야 되겠네요. 핵이 가운데죠. 괜찮지? 이렇게 갈수록 괜찮죠? 전자 발견할 확률 감소. 맞죠? 됐습니까?
한번 말 바꿔볼까? 바로 할게요. 바로. 일도 아니야. 땡, 땡. 됐죠? 음, 괜찮죠? 이게 뭐 A 다시고, 그쵸? 이게 B 다시래. 괜찮습니까? 라고 한다면 A 다시랑 B 다시랑, 그쵸?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뭐가 더 클까? 뭐가 더 작을까? 바로 얘기할 수 있죠? 괜찮습니까? 음. 근데 대신에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점 내가 지금 막 랜덤으로 찍어서 그러는데 막 이런 식으로 확연히 티 나게끔 줄 겁니다. 이게 막 이 센치 재고 막 이럴 일은 없다고. 괜찮죠? 이거 하지 마. 그런 거 없어요. 됐죠? 한눈에 봐도 거리가 차이가 난다. 보일 거니까. 계속 가봅시다. 자, 그쵸? 이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하는 거고요. 됐죠? 따라서 수소핵 주위의 공간이 그림 2에 A와 같이 겹겹의 껍질로 쌓여 있다고 가정한다면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증가하다,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괜찮습니까? 그지 같은 놈들. 뒤에다가 이런 걸 꼭 숨겨놔요. 괜찮습니까? 방금 전까지 그냥, 그치? 가까우면 무조건, 멀면 무조건 이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번 틀죠? 지금 무슨 얘기야? 여기 기점에서 달라지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거리가 멀어진다죠?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지? 됐죠? 괜찮죠? 괜찮아?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표시해놓고 마저 읽어볼게. 자, 왜냐하면, 그치? 왜냐하면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하지만, 괜찮죠? 이건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발견할 확률은 감소해요. 하지만 껍질의 부피는 증가해요. 됐죠? 따라서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즉 방사 방향 확률은 증가하다가 감소한대요. 이게 지금 달리 얘기하고 있어요.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야. 괜찮습니까? 어. 껍질 속에서 발견할 확률입니다. 요걸 지금 방사 방향 확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올라가다가 감소한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그냥 결론을 알려준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이때 수소 원자에서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 여기죠? 지금? 괜찮습니까? 최대가 되는 거리, 요 거리. 표시 다시 할게요. 얇은 걸로 표시해 줄게. 괜찮죠? 여기가 최대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거리, 요 값. 괜찮죠? 음. 요게 보어 모형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라고 얘기하네요. 됐죠? 끊어주고 보어 모형 궤도의 반지름. 지금 X 표신 요 값이 됐죠? 됐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수소만 가지고 우리한테 겁나 얘기했죠. 수소만 가지고.
근데 우리 이제 실제 원자는 수소 말고도 다양한 원자가 있잖아. 그럼 원자 살짝 바꾸면, 그쵸? 원자의 종류를 살짝 바꾸면, 요 지금 그림 위에 주어진 그래프 모양 살짝 달라질 거고, 됐죠? 하지만 그 그래프에 맞춰서 핵으로부터의 거리 따져볼 수 있잖아. 됐죠? 그러면 이 원자에 대한 그 새롭게 바뀐 그 원자에 대한 보어 모형의 궤도 반지름은 최대가 되는 그 부분. 됐죠? 이 그래프는 얼마든지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새롭게 주면 되니까. 그죠? 가상의 어떤 원자를 얘기할 수도 있고. 괜찮죠? 얘도 이제 이 내용은 조금 변형이 가능한 부분이다. 라는 거 정도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크게 문제될 거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너무 깊이 막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본문에서 이야기한 내용 외적인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